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8월 20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서정훈 수석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이슈는 어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얼마 전에 증권사마다 반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고액 연봉자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도 이제 누가 많이 받았나 이런 얘기가 가장 재미있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영업부서 혹은 네. 운영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대부분이 이제 세일즈 쪽이라든지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 많은 성과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는 그쪽 얘기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밤새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 나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4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주보다 2만 9천 명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고요 속의 불안감. 두 번째, 갈 곳 못 찾는 1조 달러 자금. 세 번째, 김 빠지는 원자재 값.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서정훈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슈들을 하나씩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요 속의 불안감입니다. 예. 사실 이날 조금 월가 증시가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이제 전날 이제 7월 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 연내 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요거를 찬성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네. 나와가지고 네. 주가가 이날도 좀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이 지금 11월 4일 이후에 199거래, 그러니까 거의 200일 가깝게 지금 5% 이상 폭락장이 없는 고요한 상승장을 쫙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200일 정도 이렇게 폭락장이 없었던 게 역사적으로 한 7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8번째가 되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감이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뉴스상이라든지 뉴스플로의 어떤 뭐 많은 소음들이 현재 네.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테이퍼링 이슈도 마찬가지일 네. 것이고요. 미국 내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규제 이슈라든가 증세 같은 부분도 증시에 뭐 적지 않은 아트로 현재 기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란 것 없이 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곧 고점이 오지 않나 이런 네.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인 상당히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그 상승장만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네. 그 사상 최고치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이 기록을 했는데 예. 올 들어서 이제 49번 예, 주초까지 S&P 500이 그랬죠.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월에서 8월까지만 보면 1995년 이후에 가장 많이 사상 최고치를 네네. 기록한 증시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불안감은 이제 뭘까 기관들이 좀 정리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갔는데 웰스파고라는 데서 이제 투자 노트를 내면서 10가지 시장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이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당히 리스크로 꼽았어요. 네.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좋은 시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수요 증가를 동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물가만 오르고 수요가 둔화가 되는 네. 스태그플레이션 예. 성격인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결국은 인플레이션 논란은 페드의 어떤 긴축 이슈를 또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델타 변이 확산을 꼽았습니다. 네. 델타 변이도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좀 그렇죠.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네. 미국도 코로나 환자 10만 명을 넘어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감이 또 확산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미국 부채 한도 논란
요거 맞습니다. 뽑았는데 이건 다음 이슈에서 한번 얘기를 맞습니다.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피크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꼭지를 친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기 다섯 번째로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뭐 이거를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네네. 한 5개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을 꼽고 이 10가지 중에 이제 나머지는 좀 별로 좀 중요하지 않은 네, 것 같이 마이너한 얘기했어요. 이슈였네요. 뭐 예. 증세니 주가 고평가 논란이니 뭐 스타일 매매, 뭐 네네. 성장주에서 순환주 매매 네네. 하는 요걸 꼽고 또 중국 성장 둔화까지 뭐 이렇게 10가지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안감이 적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CT에서도 이제 좀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리서치 노트를 내면서 지금 약간 불편한 감정이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좀 낙관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한 10% 하락하는 게 뭐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밸류에이션이 뭐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이제 갑자기 심리가 변하면은 떨어질 수 있다 주가가. 맞습니다. 예.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네네. 이런 그 리스크 요인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인데, 네. 근데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또 강점이 있다면은 또 네. 이런 논란 또 불식될 수가 있어요. 음. 뭐 주초까지 49번 49번째 사상 네.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는 음. 다름 아닌 S&P 500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네. 있었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좋았죠. 예. 이런 악재보는 문제가 아니 될 수도 네.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이 대략 88, 89%까지 89%라고 올라왔었는데 나왔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이 대략 70% 초반이었어요. 평소보다 거의 10% 이상의 아웃퍼폼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을 보게 되면 주가 상승을 뭐 충분히 정당할 수 있다는 측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걱정 네. 이것도 많은데 마침 또 골드만삭스가 또 저희 3분기 네. 성장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낮췄죠. 네. 9%에서 5.5%로 낮췄는데 뭐 역시 우리는 이제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한데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제 확장세가 좀 예상보다 또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들었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율. 네. 뭐 시장에서 좀 걱정 안 하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근데 이걸 역시 골드만삭스도 이 성장 둔화의 요인 중 하나로 이제 아, 꼽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이 같은 케이스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게 있는데 3분기 전망을 이제 네. 기준 9에서 5.5로 낮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2022년이나 2023년까지 낮췄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낮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자체가 조금 구조적으로 레벨 다운 했다라기보다는 회복세가 원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데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큰 폭의 조정인 것 같지만은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이나 23년 전망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해당 조치 자체를 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포인트 고요 속의 불안감. 네. 지금 200일 가까이 지금 S&P 500이 안정적으로 지금 쭉 네네. 저기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역시 리스크도 있다는 거 잊지 맞습니다.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 곳 못 찾는 1조 달러 자금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의 하루짜리 단기 금융 상품이 있잖아요. 이제 네. 역레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아무나 이렇게 돈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 금융회사, 은행하고 뭐 네. MMF, 뭐 머니마켓 대략 펀드, 연준이 뭐 지정한 50개 기구가 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내가 이제 자금을 맡기는 건데 하루짜리로 네. 단기 자금을 여기에 이제 잔액이 지금 18일 날 1조 1,200억 달러 해가지고 사상 최고로 네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이 은행에 남는 돈이 지금 남아가지고 네네. 우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연준에다 다시 갖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네. 맞습니다. 보면. 예. 네. 그 지난 6월 FOMC에서 네. 연준이 이제 조치를 했던 내용이 네. 뭐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
그 초과지준 불이 IOER이라는 부분을 또 일부 인상을 했고요. 예. 또 영래포 금리도 기존 0.0%에서 0.05%로 예. 인상을 했어요. 기존에는 이제 무이자로 네. 맡겼던 것에 이제 이자까지 음. 주다 보니까 해당 시점 이후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적이고 네. 미국 본토 내에서도 이제 무이자 제로 금리가 워낙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도 주는 곳이 연준이 음. 보장해 주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이것이 결국에는 시중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 연준의 테이퍼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힘든 거는 연준은 네. 이제 매달 1,200억 달러씩 맞습니다. 해가지고 시중에 이제 저희 채권을 사들이는 걸 네.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역레포라고 해가지고 다시 네.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장기 금융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장기 금융시장의 안정화는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양한 자산 시장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네. 실물 경기는 아무래도 10년물 금리 음. 벤치마크에도 많이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양적 완화는 계속 지속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단기 금리가 워낙 압착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치는 이제 초과 지준이라든지 이런 유동성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연준이 다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연준의 최근의 주된 고민일 거고요. 네. 이것에 대한 조치 방안이 생각보다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을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은행권들은 이렇게 어쨌거나 여유 자금을 보통 이제 채권에 이제 투자를 그렇죠. 하잖아요, 크게. 네. 근데 지금 은행들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투자할 만한 채권이 이제 미국 국채 뭐 근데 뭐 한 1%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의 네네. 금리고 낮은 금리고 또 선진국 채권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독일 채권은 지금 보니까 10년 만기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0.48%예요. 네네. 그리고 프랑스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13%. 그래서 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도 그렇고요. 예. 네. 미국 은행들이 투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 같은 케이스면은 보통 장기로도 자금을 네. 운영해야 되고 이런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은 네. 상황인데 딱히 투자처가 없는 것이 뭐 박사님 말대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을 추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자금이 이제 이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은행권에 돈이 넘치는데 네,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연준에서 만든 역레포라는 그렇죠. 쪽에 다 몰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회사 채권도 지금 되게 과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도 것도 있죠. 마찬가지고 예. 아니면 그런 자금이 주식으로까지 또 흘러오다 보니까 음. 연속된 사상 최고치가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또 이 네. 미국의 부채 한도 네네. 뭐 이거에 때문에 좀 뭐 국채 공급이 지금 현재 어렵지 네네. 않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저기 은행들이 살 국채가 없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부채 한도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 네. 거죠.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음. 조달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이 현재 중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채권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음. 뭐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채권도 한정적이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럼 재무부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기존에 쌓아놨던 현금을 헐어서 써야 되는 음. 상황이에요. 음. 재무부 현금 보유 잔고가 연준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음. 그 잔고가 현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자금이 최근에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영래포 잔고도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는 의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시기 때는 이제 일단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그렇죠. 예. 덮고 가자라고 한 거죠, 뭐. 이제 7월 말로 이제 끝나서 이제 네네. 드디어 이제 부채 한도 다시 생긴 건데 네. 이게 22조 달러 네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 이제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 국채가 28조 5천억 달러에서 그 한도를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국채는 발행을 못하는 상태고 요원하죠. 새롭게 예.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지금 협상을 의회에서. 하는데 이것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계속 미국도 싸우다 보니까 네, 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바로 딱 그 해결 뭐
부채 한도를 이렇게 높이는 네네. 해결책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한도가 이제 2020년도 회계 연도가 이제 음.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그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네. 될 거고요. 보통 그때까지 합의를 못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자주 봤던 셧다운, 음. 정부 셧다운 이슈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박사님은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네. 이슈가 있었지 S&P가 않습니까? 뭐 신용등급을 한 네 단계 맞습니다. 딱 그것도 이런 맞추면서 보치 한도 이슈가 어 결부가 되어 예예예. 있었거든요. 뭐 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이제 순탄하게 협상이 되지 않거나 음. 보치 한도 인상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는 그런 음.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2011년 같은 케이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여러 가지 같습니다. 시장에 뭐 출렁임 네. 같은 게 더 커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네. 또 저기 뭐 지지를 얻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다양한 맥락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테이퍼 같은 케이스는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를 네. 나타내고 음. 있어요. 음. 경기가 이제 살만하니까 버틸만 하니까 테이퍼를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상태면은 테이퍼를 못하는 음. 구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민주당 혹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쓰고 싶은 유인이 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유인을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의 역할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음. 왜냐하면 채권을 많이 사주게 되면은 음. 재무부 입장에서는 보다 싼 금리로 네.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런 금리 여건을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하긴 한데 중앙은행의 가장 또 주요 목적이 물가 안정이다 보니까 네. 물가가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 높지만 않으면은 그러고 싶지만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은 연준 스스로가 봐도 조금 주의가 네. 필요하다라는 보는 음.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은행권에 넘치는 자금도 좀 네. 흡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예 그중에 이제 맞습니다. 테이퍼링의 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이슈인 갈 곳 못 찾는 1조 달러 자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은행권에 이렇게 1조 달러에 달하는 지금 미국 은행권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파생돼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김 빠지는 원자재 값입니다. 원자재가 이제 뭐 상반기 뭐 해서 상당히 좀 확 오르면서 사실 핫한 자산이었죠. 네. 물가 상승도 부추기는 그런 네네. 일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원자재 시장에서 김이 확 빠지고 있어요. 네. 예컨대 이제 미국 텍사스유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2% 오늘 새벽에서 떨어져 네. 가지고 배럴당 $64 네. 선까지 74달러 까지 때려줬고요. 갔었는데.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한 6거래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락세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구리 가격도 구리 가격하면 사실 그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구리 가격도 한 2% 가까이 떨어져 가지고 톤당 $9,00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에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했 모습을 보이고 또 주석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또 네네. 떨어지고 있고 다 인제 철광석 가격 같은 거는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네. 떨어졌다고 그래요. 많은 조정을 예. 겪었죠. 이렇게 해서 쫙쫙쫙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음.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음. 보니까 이제 공장 가동률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뭐 음. 사람도 채용도 어렵고 뭐 이제 공장 가동도 없다 보니까 '이거 수입해서 어디다 쓰겠냐. 음. 조금 더 있다가 수입하자.' 뭐 이런 시각이 많이 늘어나다 음. 보니까 실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낮아진 경향을 네. 무시할 수가 없을 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 같은 케이스도 이제 친환경 뭐 이런 이슈를 규제 이슈를 들고 나오게 되면서 네. 석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또 가하고 있어요. 음. 그런 규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뭐 철강석이라든지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 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네. 안전자산 수요가 강해지게 되고 음.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게 네. 되잖아요. 달러 예. 강세죠. 예. 원자재가 가격도 달러 강세에 어떤 맥을 못 추는 게 일반적이기 네. 때문에 달러 강세 영향도 최근에는 큰 영향을 뭐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네. 사실 그 델타 변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원유 수요가 좀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 중에 이유로 하나 드는 게 항공 여행 수요가 그쵸. 해외 여행 수요가 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 봤는데 네. 갑자기 델타 변이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막 맞습니다. 확산되니까 해외 여행 이제 계속
좀 제한이 계속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국가 간 이동은 맞습니다. 제한되는 게 아니냐, 뭐 하면서 그것도 이제 저기 원유 네. 가격 하락의 이유로 그 하나 물가에 이제 되더라고요. 롱 베팅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더 서운한 거죠. 네. 기대치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에 따른 어떤 쇼크오버가 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게다가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그렇죠.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좀 뭐 나오면서 막 지역 봉쇄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네네.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들이 좀 강해 보여요. 네. 중국 예.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음. 글로벌 투자자들이 되게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장도 생각보다 좀 많이 스무스해지고 네.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다양한 각종 기업들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경기 부양책을 좀 펼쳐도 좀 음. 모자랄 판에 계속 규제만 더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음.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슬로우 다운해지지 네.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팽배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요게 이제 쭉 흐름인데 여기에 또 하나 더 하락세를 부추긴 게 이제 사실 어제 나온 그 7월 FOMC 네. 의사록에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높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유동성도 이제 좀 그쵸. 네. 풀어지는 게 줄어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것까지 한 방 더 때리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뭐 확 그쵸. 하락하는 또 이런 테이퍼 모습을 이슈는 보이는 것 달러 같아요. 강세 요인이 또 되기도 하죠. 예, 예. 네네. 하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떤 경제 시스템 어떤 자정 기능 음. 같은 거로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뭐 투자 심리라든지 어떤 기업가들의 또 야성적 충동 네. 같은 부분이 많이 경감될 수도 음.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박사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동안 내내 우려가 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결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 대부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PPI에서 CPI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도드라졌는데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그렇죠. 전이되는 네.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네. 원자재 가격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네. 왔었어요. 네. 뭐 필히 이런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시초를 두고 음. 생산자 물가 안정과 또 CPI 소비자 물가의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네.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시적이다라가 음. 뭐 가시적으로 좀 확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월가 증시에서 이제 뭐 주가 하락까지 그쵸. 이어지니까요. 그것도 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뭐 버티고 있지만 네. 월가 내에서도 이 에너지주라든지 네.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음. 좀 많은 부침을 갖고 있는 음.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쪽을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 기업 저기 주식들을 사신 분들도 꽤 네네. 있는데 그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 김 빠지는 원자재 값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가 증시가 연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도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가까이 순항하고 있는 증시가 오히려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승장에도 출렁임이 있기 마련인데 최근엔 출렁임 없이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리스크 요인을 항상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 은행권에서 갈 곳 없는 자금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돈은 넘치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돈이 넘치면 정부나 미 연준은 한 발 물러서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는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경기 둔화 우려는 부채질합니다. 언제나 가격 움직임에는 명암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오늘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디커플링 이슈인 네.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음.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유독 좀 많이 네, 빠지고 국내 있는 투자자들 가슴이 상황입니다. 답답하십니다 지금. 네. 예.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증시 어떤 펀더멘탈 측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살펴봤는데 그렇게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거시경제 건전성 같은 부분에서는 큰 흠결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워낙 이제 우려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미국의 자금이 쏠리는 것 같고 이버징 쪽에서는 자금 좀
빼자라는 수요가 있는데 워낙 또 우리나라 시장이 대표성이 있고 또 네. 유동성도 풍부한 시장이다 음.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세를 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만 이런 마찰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경감될 수가 있다면은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디커플링 부분도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같은 케이스는 3,100선 전후에서까지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만간 좀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음. 점차 반등을 또 모색하지 네.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네. 기대감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자, 8월 20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래에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서정훈 수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